시작할까요? 네. 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비주얼 오토그레시브 모델링이라는 논문입니다. VAR이라고도 하고요. 이 논문은 이제 뉴립스 2024에 발표가 돼서 이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았던 논문입니다. 일단은 논문 선정 이유부터 좀 간단히 설명 못 드리는 게 제가 그동안 들었던 논문 선정 이유 중에 가장 길어요. 근데 일단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그동안 어떤 발표를 좀 했는지를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제가 보니까 약간 디퓨전 기반 모델들 그리고 이제 그걸 응용한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좀 발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발표는 약간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언어 모델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이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그 영어 특수효과 수업을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그 GPT 이미지 생성이 정말 놀라운 퀄리티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특히 놀랐던 부분은 이제 컨디셔닝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요런 지금 이 사람 자세히 보면 또 왼쪽에는 막 녹색 엠블럼 있고 오른쪽에는 보라색 엠블럼 있고 그러거든요. 되게 복잡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를 이쪽이 그려지고 얘를 이쪽이 그려줘라고 했더니 그냥 텍스트 한 번만으로 이렇게 어떤 놀라운 아이디 프레저베이션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기존의 어떤 디퓨전 모델이나 뭐 플럭스 같은 걸 써서 하려고 했다면은 뭐 리전 어떤 영역별로 컨디셔닝도 해줘야 되고 아이디 프리저베이션 테크닉도 필요하고 되게 여러 기술이 필요한데 GPT는 그냥 이런 거를 그냥 텍스트만으로 했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이게 이 모델 자체가 이미 이미지에서 지금 내가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그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GPT 이미지 생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좋겠으나 이게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이제 오픈 AI에서 좀 공개한 어떤 이미지들에 있는 이스터 에그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공개한 뭐 4O 설명 부록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제너레이션을 쓰는구나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이제 베이징 대에서 이 4O의 이미지 생성 관련해서 논문을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4O의 이미지 생성 아키텍처 같은 거를 이제 가설로 세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생성 퀄리티 이제 뭐 테스트나 벤치마크를 진행한 어떤 논문이 있었습니다. 좀 흥미로웠고요. 이걸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인 뭐 VAR 구조를 사용했다라는 이제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단순히 그냥 이 논문에서 뽀가 BR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BR이라고 하면서 찾아본 건 아니고요. 이제 실제로 이 논문 이후로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도메인에서 이 오토리그레시브에 관한 연구가 이제 다시 이 논문을 기점으로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은 최근에 이제 비디오 생성 분야에도 접목되는 기술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마기라는 어떤 모델이 이렇게 그 V벤치 i2B 벤치마크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 제미나이에서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 디퓨전을 공개를 했었죠. 우리가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이미지 신터시스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디퓨전 프로세스를 이제 LLM 같은 데 도입해서 속도를 또 크게 향상돼서 되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LLM에서만 쓰는 기술, 뭐 이미지에서만 쓰는 기술 이런 게 아니라 LLM에서 쓰는 기술이 비전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여기 있는 기술이 넘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일일이 무척 흔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LLM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인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링이 이제 비전 도메인에 결합되려는 시도가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간단히나마 트렌드를 알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논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제 논문 순서를 따르진 않고 좀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 인트로덕션에 나온 내용이나 뭐 릴레이티드 워크에 나온 내용을 좀 섞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 뭔지부터 좀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순서가 있는 데이터에서 이전 요소들을 입력해서 다음 요소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GPT가 등장하면서 이제 GPT를 포함한 대부분의 LLM 모델들은 이제 이런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조사를 하다가 우리가 예전에 랩 세미나를 할 때 RNN이라는 어떤 모델을 배웠는데 이거는 왜 우리가 오토리그레시브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의문을 품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LLM에서 쓰는 이런 오토리그레시브 모델 같은 거는 사실 내가 이전에 예측한 모든 단어를 사용해서 내 현재와의 어떤 관계를 파악하게 되죠. 그런 어텐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뭐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걸 넣어서 지금 각 단어가 문장 속에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넣어주는 과정이 있죠. 근데 RNN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월드 3를 예측하는데 이 이전 좀 결과들을 보기 위해서 오직 이 H2라는 히든 스테이트만 사용을 하게 되죠. 그 얘기는 이전까지의 모든 정보가 히든 스테이트로 압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타임 스텝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AI 오토 리그레시브랑은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논문에 있는 수식으로 보면은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링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 t로 구분된 어떤 토큰 x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문장으로 따지면 뭐 단어의 순서가 되겠죠, t는. 그럼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은 현재 토큰을 예측한, 자, 이거 레이저 포인터로 좀 바꿔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아니네. 어, 있다. 아, 네. 이제 어쨌든 현재 토큰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서 생성한 결과물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전체적인 문장이 나올 확률은 이제 각 단어가 연속적으로 예측될 확률의 곱으로 표현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이제 학습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확률을 이제 최적화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되게 간단한 수식들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이제 스케빌리티랑 제너럴라이저빌리티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케빌리티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모델을 이제 확장을 할 때 이 확장한 만큼 성능을 계속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개선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보통 이 특징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런 스케일링 로라는 수식을 이제 보통 얘기를 하면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모델을 키운다는 거는 뭐 모델의 파라미터를 늘린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 모델이 어떤 배우는 토큰을 늘리거나 아니면 학습을 오래 하거나 뭐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요소들 중에 아무거나 X에다 갖다 놓고 이 로스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수식이 이제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관측했다는 게 이제 스케일링 로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는 상수고요. 이런 제곱 법칙을 따르는 관계를 우리가 이제 파워 러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로그 스케일로 바꾸게 되면은 이 로그 L과 이제 로그 X 사이에 어떤 선형적인 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즈넷 같은 우리가 예전에 CNN 썼던 모델들은 이렇게 모델이 커진다고 마냥 좋은 성능을 보여줬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키울수록 성능이 좋아진다. 이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토가 아니라 오픈 AI에서 이제 공개한 두 개의 논문에 따르면은 어, 뭐 이런 LLM 도메인에서나 아니면 오토 리그레시브를 사용한 뭐 이미지, 비디오 이런 생성에서나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지금 요 이제 선들이 다 이제 로스 그래프인데 이게 여러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모델 크기를 다르게 해서 여러 번 학습을 진행했을 때, 이런 로그 스케일 그래프에서 이 로스가 특정 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떤 선형 관계를 유지한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현상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어떤 성능을 예측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작은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의 성능이나 이게 선형 관계를 파악해서 내가 큰 모델을 학습할 때 필요한 얘가 달성할 수 있는 성능이나 아니면 필요한 어떤 컴퓨팅력 자원을 미리 예상을 해서 효율적인 할당이 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GPT-4는 이 현상을 이용을 해서 여기 지금 초록색 점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학습을 했더니 이제 그 퍼포먼스에 적중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GPT-4의 테크니컬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케빌리티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이런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 때문입니다.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학습되지 않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예시만 들어보면 우리가 LLM한테 야, 100 더했다가 100 빼고 100 더했다 100 빼고 100 더했다 100 빼면 몇이야? 이러면 0이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걔가 설마 그런 걸 멍청한 데이터를 학습을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해주는 게 이제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공개되는 대부분의 어떤 12 모델들은 이런 제로샷을 가능하게 하는데 조금 관심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클립, 쌤 같은 거는 학습하지 않은 이미지도로 들도 잘 이제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당장 우리가 뭐 내 이미지 넣는데 세그멘테이션 안 되면 안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AR 어찌든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인 LLM은 이런 제로샷 태스크도 잘 수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이런 강력한 특징을 보이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했는지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가 기존 기존 텍스트 텍스트 오토 리그레시브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은 모델은 이런 식으로 이전 토큰들을 주고 다음 토큰을 맞추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미지들을 토큰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분할된 토큰의 순서만 정해줄 수 있다면 이미지에도 충분히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충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이미지를 분할해서 토큰화를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레스터 스캐닝 하듯이 이렇게 좀 배치를 해주면은 뭐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VQgen 아니면은 뭐 달리 그러니까 지금의 달리는 디퓨전이지만 초기에 이제
달리는 이제 이런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 앞부분만 선행이 잘 되면은 이 뒷부분 그냥 토큰화만 잘 되면은 이 뒷부분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뭐 GPT 모델 이런 걸 쓰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VQN 같은 거는 GPT-2 모델을 그냥 그대로 갖다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이미지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토큰으로 잘 줄 수 있을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오토리그레스 모델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토큰으로 바꿔주는 과정이고 이제 그냥 이미지로 지금 뭘 하는 건지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었을 때 토큰화를 해주는 과정을 일단 선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수식적으로 논문에서 풀어 쓴 걸 좀 보자면은 일단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할 때 걔를 이제 인코더에 태워서 일단 피처 맵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처 맵을 이제 이미 미리 지정된 코드북을 사용해서 이제 양자화를 해주는 어떤 퀀타이제를 사용하면은 이제 쉽게 양자화를 할 수가 있죠. 뭐 코드북은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 값이 보이면 이 인덱스로 퉁쳐라 뭐 이런 어떤 사전 정의된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때 양자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사전 정의된 코드북에서 그러니까 이게 룩업 테이블인데 사전 정의된 코드북에서 현재 값이랑 가장 거리가 가까운 값의 인덱스를 찾아서 걔를 인덱스로 사용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스몰 큐는 결국에는 이제 코드북에서 내가 봐야 될 인덱스가 몇인지를 저장하게 될 거고 거기서 이제 그냥 저장된 인덱스의 대응값을 뽑으면은 이제 어떤 양자화된 피처 맵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걸 다시 디코딩을 하면은 이제 그 양자화된 피처 맵에서부터 나오는 이미지 햇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학습할 네트워크는 이 인코더, 그다음에 퀀타이저, 그리고 이 디코더이거든요. 우리가 양자화를 해서 토큰을 압축한 이미지를 복원했을 때 원래 이미지가 나오는 게 이 태스크의 목적이니까 이 과정 전체의 학습 로스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미지랑 피처에 대한 어떤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이제 L2 놈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성된 이미지가 단순히 그냥 수치상으로 비슷하다 끝 이게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좀 비슷했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퍼셉추얼 로스를 이제 뭐 LPIPS 같은 어떤 인지도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별도로 배치해서 좀 학습이 원활하게 하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VQGAN의 특징이고 이제 VQVA에서 이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도입하면서 이제 VQGAN으로 개선을 한 겁니다. 이제 아무튼 이렇게 잘 학습된 토크나이저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미지들을 성공적으로 이제 토큰으로 분할을 해서 했습니다. 이제 넣을 순서만 정하면 되는데 넣을 순서는 솔직히 딱히 중요하진 않거든요. 이전 방식들을 보면은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를 이렇게 레스터 스캔으로 이렇게 쭉쭉쭉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뭐 스파이럴하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GPT 모델에 이제 태우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정말 잘 나왔으면 이 논문이 안 나왔겠죠? 저자가 논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LLM이랑 다르게 진짜 이상하게도 비전 분야의 AI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들은 성능이 진짜 안 나온다. 좌절스럽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자가 이제 원인 분석을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네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이게 실패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수학적인 전제 자체가 이미 그 토크나이징을 하면서 깨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이 식을 보게 되면 특히 이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은 현재 토큰을 예측하는 데는 오직 앞선 정보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LLM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데 나는 어제 집에 가서 다음 걸 예측을 해야 되는데 녹아버리는 예측했어요. 왜 녹아버리는 예측하냐고 하니까 나는 뒤에 아이스크림이 나올 걸 예측을 이미 했으니까.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스크림 예측 아직 뭐 정보도 없는데, 그죠? 그건 모델한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어진 앞선 정보만 이용한다는 전제를 우리가 이제 유니 다이렉셔널 토큰 디펜던시 어썸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이런 전제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BQGAN 같은 걸 통해서 압축을 하게 되면 그 공간적인 정보가 다 이렇게 읽어지면서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은 사실상 그 첫 번째 토큰만 보더라도 이게 이쪽 정보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의 공간적인 정보를 담고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압축하고 양자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바이 다이렉셔널 연관성이 생겨버린다는 이야기죠. 이제 저자가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어펜딕스의 내용을 써놨는데 VQGAN에 있는 인코더에 있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그 히트맵을 한번 뽑아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뽑아봤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 셀프 어텐션이니까 가로 세로는 당연히 똑같은 토큰이고 이제 이 대각선은 당연히 이제 자기 스스로니까 활성화되는 게 맞는데 보시면은 다른 토큰들과도 되게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쪽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아, 토큰들이 이미 서로 의미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수학적인 그게 깨졌구나. 뭐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의문인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아까 이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은 얘가 CNN 인코더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심지어 이 좀 정확한 아키텍처를 보면은 뭐 어텐션이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CNN에서 쓰는 건데 정작 여기서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서 뽑았대요. 비큐겐 인코더에서. 근데 이게 없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뭘 뽑았다는 건지 정확히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좀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이고. 자, 아무튼 뭐 그렇대요. 전제가 깨졌대요. 자, 그럼 두 번째 한계점은 일단 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자체의 어떤 이 유니 다이렉셔널 방식 때문에 내가 인페인팅 태스크처럼 내가 밑에를 줄 테니까 위에를 맞춰봐 이런 거는 조금 하기가 힘들다. 이런 어떤 제로샷 어떤 태스크를 좀 적용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한계점은 공간적인 유사도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이쪽에 있는 픽셀은 내 위에 있는 애랑 옆에 있는 애랑 연관성이 있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넣으면 얘랑 연관이 있다는 좀 쓸데없이는 연관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깨진다. 네 번째 한계점은 이제 시간 복잡도가 너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지 해상도가 이제 뭐 n by n이라고 하면 이제 뭐 토큰은 n 제곱의 토큰이 되겠죠. 어쨌든 각 토큰별로 계속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해야 되니까 이걸 i번 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i번째 단계에서는 얼마나 연산을 해야 되냐고 보면은 그 처음 i 1부터 이제 i번째 토큰들을 1부터 i번째 토큰들이랑 이제 연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각 단계에서 이미 i 제곱의 어떤 시간 복잡도가 생기게 되고 그럼 전체 시간 복잡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n의 6승이 되는 어마무시한 이제 연산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 논문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했는지 좀 아이디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 논문에서는 토큰의 개념을 좀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존 방식에서 이런 식으로 공간적 정보 하나도 안 담긴 이런 무시해버리는 패치 기반 토큰이 아니라 좀 이런 식으로 작은 해상도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져가는 어떤 멀티스케일 토큰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VAR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보면은 내가 전체적인 이미지의 어떤 양상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 디테일을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인지적인 방식이랑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런 멀티 스케일 토큰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위한 토크나이저가 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크나이저는 따로 재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학습하는 과정을 이제부터 알고리즘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 제가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이미지가 있을 때 우리가 일단 미리 지정해 놓는 거는 뭐 몇 개의 토큰을 만들 건지, 그리고 각 이제 멀티 스케일에 대해서 첫 번째 거는 뭐 1 바이 1이고, 두 번째 건 2 바이 2이고, 세 번째 건 뭐 4 바이 4다. 그런 거는 미리 해상도를 정해 놔야겠죠. 자, 그럼 이제 뭐 피처 인베딩은 당연히 이제 조금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하고 싶으니까 피처 인베딩을 시키고, 자, 첫 번째로 하는 게 가장 낮은 단계로 먼저, 그러니까 이 피처는 뭐 결국에는 이미지랑 똑같은 거니까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바다에 뭐 사람이 서 있는 이미지를 넣고 나서 그 이미지를 처음에는 1 바이 1 픽셀로 완전 줄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정보만 담기겠죠. 뭐 파란색 이런 게 되겠죠. 그럼 그걸 이제 뭐 퀀타이제이션은 그냥 양자화해서 뭐 파란색이라는 값으로 이제 저장해 놓는 것뿐이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어 그 값을 그 파란색이랑 그 1 바이 1로 저장된 거를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걔를 다시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미지 전체에서 그 값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정보가 한번 덜어지겠죠. 전체적으로 파란색이라는 정보를 압축해서 봤더니 가지고 있었는데 걔를 다시 키워서 이미지에서 빼버리면은 좀 뭐 바다나 하늘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값들이 지워질 거고, 그럼 이제 점점 하면서 이 압축되지 못한 정보들, 디테일한 정보들이 점점 후반부의 단계가 가서 남아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제 낮은 피처들은 전체적인 정보를 담게 되고 이 높은 후반부 단계에 갈수록 디테일한 피처들이 남아 있게 되는 그런 어떤 디스크리트한면서도 유니다이렉셔널 토크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로 다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은 이것도 꽤 여기서 이제 피처에서 뺐으니까 뭐 나온 피처를 더해주고 또 더해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된 이제 멀티 레졸루션 토큰을 다시 GPT 모델 2에 넣으면 학습을 하면 이제 이 VAR 과정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로스는 아까 BQ겐에서 봤던 그 로스랑 동일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각 토큰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니 다이렉션 하면서 디스크리트 하기 때문에 이런 아까 수학적 전제가 깨지지 않고 잘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들의 공간적인 정보도 좀 더 잘 지키게 되고요. 그 시간 복잡도도 이제 n의 6승에서 이제 n의 4승으로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 증명은 이제 여기 있긴 한데 제가 보다가 조금 이제 난해한 개념들이 있어서 그냥 개선이 잘 됐구나. 그래서 이게 보고 일단 넘겼습니다. 놀랍게도 메소드가 이게 끝이고요. 이제 익스페리먼트랑 리절트는 우리가 항상 이제 빠르게 보던 부분이었으니까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매트릭 평가를 진행했는데 이제 여러 크기의 그 VR 모델들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different depth라는 게 나오는데 그냥 이 depth 값은 이 모델의 크기를 결정하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모델들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 흔히 쓰는 매트릭인 이제 FID 그리고 이제 뭐 피델리티랑 다이버시티를 잘 측정할 수 있는 매트릭인 인셉션 스코어랑 프리시전 리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매트릭 평가를 진행해 봤더니 이제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서 자신들의 가장 큰 모델이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런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여기 DIT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의 스테이블 디퓨전 3나 뭐 소라 이런 모델들의 전신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지금 VAR이 더 좋은 퀄리티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결과물이고요. 이제 여기서 줄곧차게 얘기하는 게 이제 스케일링 로랑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이잖아요. 이번에는 스케일링 로를 분석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크기의 VR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모델은 18 밀리언 정도 되는 파라미터부터 가장 큰 모델은 이제 2 밀리언 정도의 모델인데 그것들을 만들고 나서 이제 가장 마지막 로스 값 그리고 평균 로스 값 가장 마지막 에러 값 평균 에러 값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이런 어떤 로그 스케일 그래프에서 이 모델 파라미터와 이 로스 또는 에러 레이트에 관한 관계가 스케일링 로를 잘 따르고 있다는 거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모델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학습 시간 같은 파라미터랑 이게 연관성을 확인해 봐도 아까의 스케일링 로가 잘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익스페리멘트에 있는 그림은 아닌데 이것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지금 보면 이제 점이 커질수록 이제 모델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DIT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는 스케일링 로 같은 게 적용이 되다가 이 부분 이제 크면 클수록 더 이게 꼭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스케일링 로를 여기서는 좀 무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본인들의 VAR은 이제 이런 어떤 선형적인 관계가 유지된다 이런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를 좀 이제 네, 모델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퀄리티를 좀 보게 되면은 좀 확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더 학습을 많이 진행하는 쪽 그리고 이제 더 모델이 큰 쪽 이런데 보시면 이제 가장 끝쪽이 전체적으로 그냥 가장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 로가 비주얼적 이걸 스케일링 로를 좀 비주얼적으로 볼 때도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구나 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별도의 학습 없이 할 수 있는 태스크들도 좀 해봤다고 합니다. 어, 이게 뭐 별도 학습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마스크를 준 다음에 이 마스크의 바깥쪽에 있는 거는 원본 토큰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서 인페인팅을 아웃페인팅을 할 수 있어? 라고 시켜봤더니 이런 식으로 뭐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제로 태스크 제너럴라이제이션까지 가능한 모습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에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존의 어떤 뭐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어댑티브로 바꿔보고 그 탑 K 이건 이제 그 보통 LLM이 샘플링 할 때 바로 다음 거 가장 말이 되는 거를 하나를 뽑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이 될 것 같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뽑는 방식으로 했더니 뭐 좀 좋은 방식 그리고 CFG 도입했더니 또 좀 더 괜찮아졌고 그 뭐 QK 벡터들을 노멀라이제이션 했더니 좀 더 좋아졌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결론은요. 어쨌든 본 논문에서는 VQVA의 로스나 아키텍처를 거의 그대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저자는 이 BQVA 토크나이저를 좀 더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좋은 샘플링 과정을 쓰면은 우리 방식이 좀 더 개선된 결과물을 보이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LM이랑 구조가 어쨌든 같으니까 GPT 아키텍처를 쓰니까 뭔가 맥락을 잘 고려한 T2I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리그레션 방식이 템포럴 디펜시 어떤 템포럴한 거를 사실은 고려하기 되게 좋은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오토리그레시브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너무 비효율적인 방식을 썼던 것 같은데 VAR이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컨클루전으로는 이제 기존의 어떤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써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 좀 문제점들을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선을 함으로써 이제 이미지 신테시스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던 디퓨전 모델도 이제 이기는 어떤 결과물들을 이제 그 익스페리먼트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파워 스케일링 로랑 어떤 제로샷 제너럴리제이션이 잘 동작한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저의 질문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전 사실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거든요. 그 아까 일단 그 셀프 어텐션 마스크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진짜로 기존의 비큐기한 방식이 바이다이렉셔널한 그러니까 유니디렉셔널하다는 전제를 깨버리는 건가라는 게 좀 사실 명확하게 납득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트랜스포머에 들어가는 토큰 자체가 지금 그냥 이렇게 플랫된 토큰에서 어쨌든 어떤 좀 2차원의 토큰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거를 플래티닝 아예 시켜버리는 건가 넣을 때 그런 어떤 정보들이 논문에 좀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오픈 리뷰도 좀 찾아봤는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트랜스포머에 넣는 과정이 조금 설명이 애매한 것 같다.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 했는데 그냥 이미지로 하나로 퉁쳐놓고 설명도 안 하는. 일단 네 이상입니다. 아유, 죄송.